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 엔비디아의 GPU 아키텍처입니다. 특히 모두가 극찬하는 최신 블랙웰의 생각지도 못한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차세대 아키텍처 루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주 흥미로운 기술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히 블랙웰이 몇 배 빨라졌다, 이런 성능 수치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신 지난 10년 동안 엔비디아가 이 GPU 아키텍처를 어떻게 진화시켜 왔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기술 서사시를 읽는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선택과 또 포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한계는 무엇이고, 또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깊이 있는 예측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서사시의 첫 장, 바로 10년 전 볼타 아키텍처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여기서 AI 연산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텐서 코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코어가 많은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네, 그쵸. 텐서 코어는 일종의 행렬 연산 전용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전용 계산기요? 네, 일반 쿠다 코어가 그냥 범용 계산기라면 이 텐서 코어는 수많은 숫자들을 한 번에 곱하고 더하는, 그러니까 AI 학습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작업에 특화된 전문가인 셈이죠. 볼타 시절에는 이게 마치 부가기능처럼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핵심은 아니었군요. 네, 하지만 암페아, 호퍼를 거쳐서 지금 블랙웰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역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전문가가 점점 더 많아진 거네요. 근데 단순히 그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도 계속해서 바뀌었다면서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진화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밀도를 낮추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정밀도를요? 낮췄다고요? 네, FP16, FP8, 이번 블랙웰에서는 NBFP4까지 점점 더 낮은 정밀도의 데이터를 쓰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죠. 굳이 소수점 아래 10자리까지 필요 없는 계산은 그냥 2자리까지만 해서 속도를 확 올리는 전략입니다. 아하, 선택과 집중이군요. 맞습니다. 재미있는 건 최상위 모델인 B300에서는 오히려 고정밀도, 그러니까 FP64 연산 능력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점이에요. 한정된 칩 공간 안에서 AI 연산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정말 과감하네요. 그럼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뭔가요? 데이터를 공급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초기 볼타의 텐서 코어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일반 쿠다 코어의 작업대,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빌려 써야 했거든요. 아, 남의 걸 빌렸었군요. 그렇죠. 그러다 호퍼 아키텍처에서 TMA, 즉 텐서 메모리 가속기가 도입됐는데요. TMA요? 네, 그게 마치 텐서 코어를 위한 네. 전용 택배 트럭 같은 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전에는 쿠다코어의 오토바이를 빌렸었다면 이제는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블랙웰에 와서는 TMM이라는 전용 물류 창고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텐서 코어는 쿠다 코어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독립된 조직이 된 거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계산하는 것이 서로를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돌아가는, 이게 바로 비동기 처리의 핵심이고요. 정말 10년에 걸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변화입니다. 그 비동기 처리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네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 다른 코어는 놀지 않고 계속 계산을 한다. 마치 잘 짜인 주방의 요리사들처럼 움직인다는 거군요. 이게 가능해진 것도 하드웨어의 변화 덕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씨앗은 이미 볼타 아키텍처에서 뿌려졌어요. 모든 스레드, 그러니까 일꾼 하나하나에게 독립적인 작업 지시서를 준 게 시작이었죠. 아, 각자 알아서 일해라.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호퍼 아키텍처에서 엠베리어라는 일종의 교통장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본격화됐습니다. 엠베리어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 공급이랑 연산을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블랙웰에서는 텐서 코어 연산 자체도 이 엠베리어를 사용해서 완전히 비동기화가 됐고요. 하드웨어가 이렇게 똑똑하고 복잡해지면 이걸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과정을 개발자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큐트 레이아웃이 바로 그런 건가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큐트 레이아웃은 일종의 최고급 내비게이션이자 통역사입니다. 개발자가 그냥 저기 창고에 있는 저 데이터 좀 가져와
라고 쉽게 말하면 실제 메모리 주소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든 데이터가 어떻게 흩어져 있든 상관없이 Q트가 알아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다 주는 거죠. 와, 그런 소프트웨어 추상화 기술 덕분에 개발자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아키텍처를 다듬어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어떤 영웅서사시에도 시련은 있는 법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블랙웰 아키텍처에도 알려지지 않은 약점,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그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바로 B200 모델의 특수함수 유닛, 즉 SFU 병목 현상입니다. 엔비디아가 텐서코어의 행렬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나머지 상대적으로 이 SFU의 성능은 그대로 둔 거예요. 잠깐만요. 텐서코어는 자동차 엔진이고 SFU는 그럼 뭐 연료 분사 장치 같은 건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엔진 성능은 페라리급으로 올렸는데 연료 분사 장치는 경차 수준 그대로 뒀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핵심인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소프트맥스라는 특수함수를 계산해야 하거든요. 이 작업을 SFU가 담당합니다. 텐서코어가 아무리 빨리 다음 계산을 준비하고 있어도 이 SFU가 계산을 끝내지 못해서 전체 시스템이 그냥 멈춰서는 겁니다. 심각한 불균형이죠. 아니 그럼 리니어 어텐션 같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던데요. 네, 그 분석 자료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리니어 어텐션은 근본적인 메모리 접근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희소 어텐션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하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볼 때도 소프트맥스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효율적인 연산이라는 근거도 제시하고요. 결국은 균형이 문제군요. 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엔진과 연료 분사 장치의 성능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상위 모델인 B300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정 밀도 연산 능력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이 B200이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성능 불균형 문제 외에 또 다른 단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복잡한 명령어 구조입니다. 비동기 처리가 극도로 강화되면서 개발자가 써야 하는 명령어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동기식과 비동기식, 스레드 단위와 워프 단위 명령이 막 뒤섞여 있어서 마치 여러 언어의 문법을 동시에 써야 하는 상황처럼 실수를 하기가 아주 쉬워진 거죠. 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그렇죠. 물론 엔비디아가 여러 도구를 제공하지만 프로그래밍이 근본적으로 복잡하다는 문제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하던데요. 바로 CPU 병목 현상입니다. GPU가 너무 빨라져서 CPU가 발목을 잡는다니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보통은 그 반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른바 킬러 마이크로초 문제입니다. 킬러 마이크로쳐요? 네, GPU의 연산 시간이 마이크로초, 즉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줄어들자 오히려 CPU가 GPU에게 자, 이제 이 일해! 라고 작업을 지시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이 발생한 겁니다. 와, 자동차가 너무 빨라서 운전자가 핸들을 제때 못 돌리는 상황이군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엔비디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전용 CPU 그레이스 자체에도 설계 결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해결책으로 내놓은 CPU에 결함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심각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구조적 결함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L2 캐시를 축소했습니다. L2 캐시요? 단기 기억 공간 같은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 L2 캐시를 ARM의 원본 설계는 2메가로 했는데 그레이스는 이걸 절반인 1메가로 줄여버렸어요. 작업대가 좁아졌으니 필요한 도구를 찾으러 창고까지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당연히 늘어질 텐데요. 아마도 칩 면적이나 비용, 전력 소모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캐시 미스를 증가시키는 악수가 된 셈입니다. 참고로 AWS의 그래비톤 4는 2메가를 그대로 썼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결함은 뭔가요? 두 번째는 칩 내부의 데이터 고속도로, 즉 NOC가 비효율적인 메쉬 구조라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칩 내부를 이동할 때 직통 고속도로가 아니라 여러 교차로를 거쳐야 하는 구불구불한 국도를 타는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지연 시간이 길어지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외부 통신 트래픽 처리 방식의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GPU로 가려면 별도의 전용 진입로 없이 CPU 내부에 그 복잡한 국도 전체를 가로질러야 해요. CPU는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외부 촬영까지 통과시켜 주느라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고 전체 시스템의 지연 시간은 더욱 늘어나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AWS나 메타 같은 큰 고객사들은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보고 있나요? 그럴 리가요. AWS는 아예 별도의 PCIe 스위치를 추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메타는 CPU와 GPU 비율을 1대1로 맞춰서 부하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할 정도라니 엔비디아의 CPU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단점도 있습니다. 듀얼 다이 구조에서 오는 메모리 지연인데요. 블랙웰은 두 개의 칩을 하나로 붙인 건데 옆 동네 칩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직 쿠다 소프트웨어가 이걸 최적화해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정말 흥미웠습니다. 업계 최강자인 엔비디아조차도 이런 복잡한 기술적 트레이드오프와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자, 그럼 이런 단점들을 딛고 차세대 아키텍처 루비는 어떤 모습일지 예측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더군요. 네, 먼저 루빈과 짝을 이룰 차세대 CPU 베라부터 봐야 합니다. GTC에서 공개된 개발 보드를 분석해보면 메모리는 8채널로 현재 그레이스보다 대역폭이 2배가 되고요. CPU 코어는 ARM의 최신 설계 기반으로 88개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PCIe도 푸디 젠6를 지원할 거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네요. 그레이스에서 비판받았던 L2 캐시 크기나 메시 NOC 구조 같은 문제들을 이번에는 해결할까요? 바로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L2 캐시를 다시 EMB로 늘릴지, NOC 구조를 개선할지 그 여부가 베라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GPU가 아무리 빨라져도 CPU 병목 현상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인공인 루빈 GPU 아키텍처의 핵심 변화는 무엇으로 예측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I/O 다이의 분리입니다. 텐서코어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칩 면적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입출력을 점담하는 I/O 다이를 별도로 분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SM, 즉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내부에 스칼라 코어가 추가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스칼라 코어래요. 그건 또 뭔가요? 텐서 코어, 쿠다 코어에 이어서 새로운 코어가 또 나오는 건가요? 네, 일종의 마이크로 매니저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GPU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정보들을 호스트 CPU가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백 사이클의 통신 지연이 발생하죠. 스칼라 코어는 이 역할을 아예 GPU 내부로 가져오는 겁니다. 각 작업반 내부에 작고 간단한 스칼라 코어를 넣어서 CPU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어 정보를 만들고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와, 그게 구현된다면 효과가 엄청나겠는데요? CPU와의 통신 지원이 거의 사라지는 거니까요. 마치 본사의 결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장 관리자가 바로바로 작업을 지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CPU와의 통신 지연을 수백 사이클에서 단 몇 사이클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한 제어 명령은 스칼라 코어가 전담하면서 기존의 쿠다 코어는 순수하게 연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훨씬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아키텍처가 화웨이의 어센드 910 칩과 되게 유사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 3단 구조와 매우 유사해지죠. 경쟁사 아키텍처와 비슷해진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건 혹시 다들 비슷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종의 수렴 진화 같은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분석가는 이게 엔비디아의 독창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엔비디아의 진짜 저력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을 한 번에 급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생태계와 사용자들을 서서히 이끌어가는 능력 말이죠.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스칼라 코어 같은 구조를 도입해도 시장이 큰 혼란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죠. 한 발 앞서면 선구자지만 반발 앞서야 신이 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전략입니다. 와,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최고의 칩을 만드는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생태계 전체를 조율하면서 점진적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핵심이었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요, 그 사용 편의성과 성능 사이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추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랙웰 B200의 사례처럼 시장의 리더조차도 항상 기술적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결국 미래의 기술 경쟁은 누가 더 화려하고 급진적인 기술을 한 번에 선보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세심하게 그 디테일을 완성하고 사용자의 어려움을 끈기 있게 해결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측해본 이 루빈 아키텍처의 모습은 그들이 어떻게 현재 블랙웰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하면서 미래의 워크로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이처럼 기술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여정인 것 같습니다.